다음 주 휴강입니다. 다음 주 휴강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저쪽으로 옮겨서 아마 수업이 진행되는 모양이에요. 어? 그 지금 들어온 친구를 거기 체크하고 이렇게 들으세요. 3회 1번 문제인가? 응? 1번? 네. 자, 1번 보니까 행정과 경의 유사성에 대한 설명으로 수월치 않은 거. 자, 행정, 경의 유사성 그러면 관수, 협의 이렇게 됩니다. 관수, 협의. 관은 관리 기술하고 관료제의 성격. 그 다음에 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그 다음에 협동행위.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이런 측면에서는 행정과 경이 유사하다. 관수, 협의 이렇게 해가지고 1번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기획 조직화, 통제 방법, 관리 기법, 사무 자동화 등 제반 관리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관리 기술의 측면에서는 유사하다는 거죠.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대응 능력이나 인력의 충원 과정에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행정하고 경영을 비교해보면 행정은 엄격한 법적 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행정활동은 법적 근거를 또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하고 경영의 측면에서 볼 때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대응 능력이나 인력의 충원 과정에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차이점이지 유사점이 아니라 행정의 특성이에요. 아셨어요? 2번 내용은 행정과 경영의 특성에서 볼 때 행정의 특성이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 3번 관리제의 순기능적 측면과 아울러서 역기능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행정 조직이나 기업 조직이나 대규모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4번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대안 가운데 최선의 대안을 선택 결정하고자 하는 협동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협동행위 또한 행정경영 유사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1번에서는 2번이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행정과 경영에서 독점적 성격이 강한 것은 행정이다, 경영이다? 행정. 행정이야? 독점적 성격이 강한 것은 행정입니다. 행정이 독점적 성격이 강하다. 그거 참고해 두세요. 행정. 자, 그다음 두 번째 사회적 자본의 설명에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사회적 자본의 대표인 것은 신뢰에 관한 것이에요. 또는 네트워크랄지 또는 규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 자본 그러면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주로 이제 경제적 자본하고 비교되는 개념인데 사회적 자본의 설명에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기억 포트남은 사회적 자본에 있어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강조했고 닌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경우는 거래 비용의 감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거래 비용이 대폭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은 시민들 간의 협력적 행태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정책 같은 것도 훨씬 더 그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협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정책이 집행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이런 면에서. 그 다음에 리얼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본이다. 여러분 제가 그 마인의 알리바바 이거 설명했죠? 마인의 알리바바. 자, 어떻든 강제적인 방법이지만 그렇게 신뢰가 형성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래서 사회적 자본과 같은 경우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신뢰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다면 훨씬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가 신뢰하게 되니까. 다음 사회적 자본은 비등가적이고 비동시적인 교환 관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할 때 이런 경우는 동시적이면서 등가적인 교환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적 자본과 같은 경우는 비등가적이고 비동시적 교환 관계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상향식으로 형성된다? 하향식으로 형성된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밑에서부터 형성되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향식이에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라는 것은 상향식으로 형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2번에 사회적 자본의 설명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자본은 상향식으로 형성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윌슨의 행정연구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연구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19세기 말에 미국 정부의 규모가 그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지고 행정의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행정학 연구의 중요성이 역설되었다. 여러분들 이제 19세기 말이 되면 미국은 산업혁명이 가속화됩니다. 19세기 말에 산업혁명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규모가 그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제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행정 수요가 보다 더 확대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행정 수요가. 그러면 이제 행정의 역할 기능이 보다 더 확대되고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로 행정학의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게 되고 행정은 보다 전문성을 갖추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야. 어? 그래서 뭘 비판했겠어요? 그쵸. 역관제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 역관제에 대한 비판이. 두 번째, 19세기 말에요. 미국 내 정경유착과 보수 중심의 타락한 정당 정치로 인해서 부패가 극심한 상황에서 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게 바로 이제 역관제의 비판과 더불어 이제 도입되는 게 뭐예요? 실적제의 도입이에요. 실적제의 도입입니다. 그런데 실적제에서는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선발하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자, 시험에 의해서 공무원이 됐으니까 정권이 바뀌는 부분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정치적 중립이 확보된다. 공개 경쟁 시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 보장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3번. 윌슨은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와 행정의 분류와 함께 행정 영역을 비즈니스 영역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이 이제 전개되는 것이죠. 정치행정 이원론. 실적제의 도입과 더불어서. 4번. 윌슨은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서 돈과 비용을 덜 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 이렇게 주장했던 건 누굴까요? 사이먼의 행태론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사이먼의 행태론에서는 행정은 협동적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이 바로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행태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지겠지? 구성원들의 행태에 따라서.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죠. 행태론 입장에서는. 거기에서는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윌슨은 행정의 본질이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 이게 행정의 본질이라고 봤던 거죠.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서 돈과 비용을 덜 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표현은 맞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것은 윌슨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행정의 본질로 본다. 오케이? 여기서 자, 3번에서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이니까 정답이 4번입니다. 자, 4번에서 데나르트가 제시했던 그 신공공수업순의 주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하고 신공공관리론과 비교해서 바로 이 신공공수업순 1번 민주행정의 규범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것이다. 민주행정의 규범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두 번째, 책임의 복잡성하고 다차원성에 주목하고 있다. 3번, 전략적인 사고와 더불어서 민주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4번, 관리 역할과 관련해서 방향잡기와 함께 봉사를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들 신공공수업순의 주요 내용 그다음에 민주행정의 규범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등장한다. 맞는 표현이죠?
민주행정의 실현, 이게 행정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책임성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면적 책임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면적 책임. 책임의 복잡성, 다차원성에 주목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전사민행 기억나십니까? 전사민행, 전략적인 사고와 민주적인 행동. 이걸 반대로 이해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민주적인 사고와 전략적 행동,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혼동 안 됩니다. 전사민행 이렇게 해서 암기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전사민행. 4번, 관리의 역할과 관련해서 방향잡기와 함께 봉사를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들, 방향잡기는 신공공관리론의 정부 역할이죠.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봉사예요.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정부. 이거 외에도 신공공관리론을 공익을 정의할 때 사익의 합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적 담론의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각각. 신공공관리론이 공익을 사익의 합계로 본다면,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적 담론의 결과가 공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란 말이죠. 자, 4번에서는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으로서 구분한 것들이죠. 자, 5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공공관리론하고 신공공서비스론의 그 내용을 비교하는 데 있어 가장 그 궁극적인 가치는 신공공관리는 효율성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강조하는 가치는 뭐야? 민주성이에요. 그래서 그 지문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지금 얘기했던 효율성, 민주성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보세요. 응? 효율성하고 민주성. 5번.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준실험 설계는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해야 한다. 2번. 내적 타당성은 정책 집행 이후의 변화가 오직 해당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3번. 외적 타당성은 정책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4번. 허위 변수는 두 변수 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진실험하고 준실험, 비실험 이렇게 비교하면, 진실험은 실험 집단하고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이 있으면 이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서로 일치되는 게 진실험이에요. 오케이? 네. 이렇게. 준실험은 이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이 유사합니다. 각각 유사해요. 네. 그 다음에 비실험은 하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 전과 후를 측정해서 비교하는 것은 바로 비실험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교 집단이 없는 거예요. 비실험은. 내적 타당성이 높은 건 뭐다? 내적 타당성이 높은 것은 진실험이에요. 이게 비실험은 외적 타당성이 높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높아요. 외적 타당성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비실험. 준실험이 이제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1번은 그래 틀렸어요. 1번에 실험 통제 집단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것은 진실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단 구성할 때 뭐 무작위로 배정하고 이런 것들은 두 집단의 구성을 일치시키기 위한 거예요. 무작위 배정 이런 부분들은. 두 번째, 내적 타당성은 정책 집행 이후의 변화가 오직 해당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 효과라는 것이 그 해당 정책에 기인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다면 그게 내적 타당성입니다. 응?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 각각 실험 집단, 여기 통제 집단에서 실험용 쥐를 이렇게 한 마리씩 집어넣고 실험을 진행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유리박스에 집어넣고 얘는 인스턴트만 전부 제공하는 거예요. 얘는 인스턴트로 완벽하게 배제하고. 그랬더니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얘는 몸무게가 150g이 되고 얘는 130g이 돼서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야. 이 차이는 바로 요것 때문에 이런 차이를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는 그렇게 얘기했잖아. 인스턴트는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결론이 이것 때문에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내적 타당성이야. 응? 요게 그래서 그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책 집행 이후의 변화가 오직 해당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죠? 내적 타당성은 정책 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OX. 자, 이 실험의 결과를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적용하더라도 결과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외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잖아. 이건 일반화에 관한 일반화. 오케이? 신뢰도는 뭘 의미한다고? 신뢰도는 일관성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내가 신관 이렇게 해서 기억해두라고 그러잖아. 응? 신뢰도는 일관성이에요. 신뢰도는. 그럼 외적 타당성 조효에는 뭐가 있다? 다코표. 응? 외적 타당성 조효에는 다코표. 그 다음에 4번. 허위 변수는 두 변수 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A와 B의 관계에 있어서 허위 변수다. 그 말은 허위 변수는 관계가 없어요. A하고 B 사이에. 근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 억제 변수는 둘 간에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한다.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혼란 변수는 이것과 이것 사이에 실제보다도 과다 또는 과소우 효과가 나타나게 만들어버리는 변수. 아시겠어요? 실제보다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에 있어 과다, 과소우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변수. 이게 혼란 변수입니다. 응? 왜곡 변수는 뭐라고 그랬어? 기억나?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사이에 반대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변수. 응? 이게 왜곡 변수예요. 반대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변수.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둔다. 응? 허위 변수, 억제 변수, 혼란 변수, 왜곡 변수. 5번에서는 1번이 틀렸습니다. 응? 1번이 틀렸어요. 자, 6번에서 쓰레기통 의사결정 모형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불명확한 인과관계, 문제성 있는 선호 등으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개인이 어떤 결정 형태를 보이는지 분석하고 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내가 정책결정 이론 모형에서 개인 차원의 이론 모형, 집단 차원의 이론 모형, 국가 차원의 이론 모형 이렇게 구분해서 쭉 정리했지? 여기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중 모형, 혼합주사 모형, 최종 모형 5개 나왔잖아.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은 공공선택 모형, 그 다음에 회사 모형, 쓰레기통 모형. 그러니까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쓰레기통 모형은요, 개인이 어떤 결정 행태를 보이는지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이건 집단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이야. 쓰레기통 모형, 회사 모형 이런 것들은 아셨어? 개인적 차원에서 모형이 아니라. 2번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의 고안 및 채택 과정에서 인과관계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것은 개인 차원의 점정 모형을 연결시킨 거죠. 합리 모형 여기 있죠? 두 번째 만족 모형 있고, 세 번째 점정 모형 있고, 혼합 주사 모형, 최종 모형 이렇게 5가지로 구분했잖아. 자, 이 개인 차원의 합리 모형을 집단에서 나타내는 것은 공공 선택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만족 모형을 집단에 적용시킨 것을 회사 모형, 이것은 쓰레기통 모형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각각 회사 모형, 쓰레기통 모형. 그 다음에 이제 앨리스 모형 1, 2, 3 이렇게 비교하고. 응? 그러면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의 고안 및 채택 과정에서 인과관계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과관계 분석, 합리모형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합리모형. 그 다음 3번. 해결이 필요한 문제와 해결책, 참여자 의사결정의 기회 등이 흐름으로 존재하고 이들이 서로 의존적이라고 본다. 전혀 의존적이지 않죠? 막 흘러다니다가 아주 우연한 계기에 한 곳에 모이게 될 때 여기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들은 완전히 상호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오케이? 기억나십니까?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그 다음에 4번에서 이 짐빼기 결정, 이 쓰레기통 모형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짐빼기 결정이고 하나는 날치기 통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짐빼기 결정, 그 다음에 날치기 통과. 짐빼기 결정이란 관련된 문제들이 다른 의사결정 기회를 찾아 스스로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의사결정 방식에 해당한다. 맞죠? 이게 짐빼기 결정이에요. 날치기 통과는 말 그대로 이제 딱 모여가지고 참여자들에게 간단히 설명하고 그냥 바로 통과시켜버리는 이런 방식인데, 어떻든 이러한 짐빼기 결정이나 날치기 통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보는 것들이에요. 6번에서는 4번이 맞는 거죠. 쓰레기통 모형에서 흐름 요소 4가지는 문해, 기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흐름과 창 모형 기억나시죠? 흐름과 창 모형의 3가지 흐름 요소는 문제, 정치, 정책 이 3가지예요. 흐름과 창 모형은 문제와 정치와 정책의 흐름.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6번은 4번이 정답이죠. 7번. BSC 균형 성과표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 비전이 있고 그 비전에 따른 전략 목표 수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매년 달성해야 될 성과 목표를 갖다 설정한다는 거야. 어? 근데 나는 돌아다니면서 봐도 이 청주시의 비전은 잘 안 보이던데 뭐야? 청주시 비전이? 서울은요, I 서울 U예요. 비전이. 그 다음에 대전의 비전은 이렇게 됩니다. 제일 잘 만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대구는 컬러풀 대구. 각 지역마다 이렇게 수원은 휴먼시티 수원. 비전이 있어요. 그럼 청주시의 비전은 뭐야? 안 보이더라고. 어? 뭐? 함께 웃는 청주. 하기야 그것도 비전이 될 수 있죠. 자, 그런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목표, 전략 목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중장기적인 전략 목표의 근거를 두고 매년 달성해야 될 성과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의 관점 이렇게 4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재무 관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겠지. 그래서 이제 청주시의 재정 여건을 갖다가 확대시키고 세수를 확대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 투입해가지고 외부의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어? 그 청주시의 재정 여건을 갖다가 확대시키기 위한. 그 다음에 고객에 해당되는 고객 관점의 사업들,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사업들. 이런 건 요거죠. 청주시에 각 구가 있죠.
여러 구가 있잖아. 상당구랄지, 청원구랄지, 이렇게. 그럼 그 구들 간에, 또 청주시하고 그 구 간에 업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청원구에 가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네오프로세스 과정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학습과 성장의 관점. 이렇게 각각의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20년도에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재무 관점의 성과 측정 지표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 지표를 근거로 해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응? 그렇잖아. 그러면 자 보세요. 비전과 전략을 근거로 해서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의 관점, 이런 성과를 네 부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측정한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오케이? 외부, 내부. 과정, 결과.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 관점의 성과를 측정하면 이렇게 균형적인 시각의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그래서 균형 성과표예요. 그래서 이건 조직 차원의 성과 관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BSC는 관리자의 성과 정보가 재무적 정보에 국한된 약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무적 정보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두 번째, BSC의 장점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조직 목표와 실천적인 행동 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전략과 기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3번, BSC는 조직 구성원의 학습과 내부 절차 및 성장과 함께 정책 관련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고객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에 대해서는 관심의 정도가 낮아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객 관점도 있지만 내부 프로세스 관점도 있죠. 이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부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시민들의 참여도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에 대해서는 관심의 정도가 낮아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4번. BSC의 기본 틀은 성과관리 체계로서 이전의 관리 방식인 TQM이나 MBO에서 진화된 종합 모형이라 평가받고 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조직 차원의 관리의 성과 관리에 관한 거예요. 조직 차원의 성과 관리에 관한 거. 그래서 기존의 TQM이나 MBO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훨씬 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성과 평가 방식이 바로 BSC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7번은 그래서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3번이. 자, 8번. 자, 7번의 정답 몇 번? 3번이 틀렸어요. 자, 8번. 변혁적 리더십의 설명에서 옳은 거. 변혁적 리더십은 네 가지 요소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카리스마, 그 다음에 지적 자극, 영감, 개별 인간에 대한 배려. 이 네 가지가 이 변혁적 리더십의 4대 요소예요. 카리스마, 영감, 지적 자극, 개별 인간에 대한 배려. 1번, 부하에게 지적 자극을 주문해서 창의와 혁신적 태도를 고취시킨다. 그래서 이 변혁적 리더십은요, 변화지향적 리더십,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변화지향적 리더십. 두 번째, 일상적이면서 표준화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장점이 있고 단순 구조나 임시체제보다는 전문적인 관료제에 더 적합한 거. 일상적인 표준화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장점이 있다는 거야. 조직 구성원에게 과업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업을 달성한 것에 따라서 반대급부로서 보수도 지급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거래관계에 있는 거잖아. 리더와 부하 간에. 오케이? 그럼 리더는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고 부하가 목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개입한다. 전부 다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들이에요. 2번, 3번 전부 다.
그다음 4번 부하의 성수도를 넷으로 분류하고 각 성수도에 상하는 4가지 리더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부하의 성수도를 변수로 주장했던 인물은 허쉬 그랬잖아. 허쉬 초콜릿. 허쉬 초콜릿은 부하의 성수도를 변수로 본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부하의 성수도에 따라서 신참의 경우는 지시형이 필요하죠? 일일이 지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설득형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참여형. 네 번째는 위임형. 그러니까 성수도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리더십이 다르게 나타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응? 이게 허세하고 그다음에 브랜차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생애 주기 이론 또는 3차원 리더십 이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지. 그죠? 네. 생애 주기 이론, 3차원 리더십 이론. 응? 3학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아마 오늘 뒤에 가면 3학문에 대한 문제가 한번 나올 겁니다. 뒤에 가서. 네. 38쪽에 나와 있네. 38쪽에 15번. 38쪽에 15번. 리더십의 상황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이따 거기 가서 문제 풀죠. 그것은. 자, 8번에서 옳은 것은 변혁적 리더십은 1번입니다. 부하에게 지적 자극을 줌으로써 창의와 혁신적 태도를 구축시킨다. 자, 9번. 위원회 조직의 설명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들, 위원회 조직은 합의제 기관이야. 복수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번, 복수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을 의미하고 있고, 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참여는 결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지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결정에 대해서는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결정 과정에서. 디귿,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용이하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보다 민주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명확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워요. 그리고 책임을 서로 전가시키는 거잖아. 그치? 1.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은 합의제죠.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은. 그런데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결정 과정에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정 비용이 절약된다는 건 틀렸어요. 여러분, 단독제인 도기명 같은 경우는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죠. 한 사람이 한 결정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용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신속한 결정으로서 비용이 절감된다. 그리고 명확한 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도기명 또는 단독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밈, 국민권익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집행위원회, 곧 행정위원회. 오케이? 네,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는 광해 행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좁은 의미의 행정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의결위원회로 구분하죠. 그죠? 각각 좁은 의미의 행정위원회하고 의결위원회. 뒤에서 문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니고 아마 뒤에 아무튼 문제 다시 나오니까요. 자, 9번에서 옳은 것 그런다면 기억, 미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요,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반복해서 나옵니다. 위원회 조직의 특징에 관한 부분이. 또 장단점 이런 것들. 자, 10번 보면 에도크라시에 대한 민츠버그의 설명에서 옳은 거. 에도크라시에 대해서. 그런데 민츠버그는 5가지 조직 유형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나온 것이 단순구조죠. 단순구조는 신설 조직에서 나타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관리층이 직접 감독이 이루어지죠. 그게 단순구조 아닙니까? 두 번째 나온 것은 기계적 관료제의 특징이에요. 기계적 관료제. 그런데 기계적 관료제에 있어서는 기술구조.
이게 핵심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전문적 관료제입니다. 전문적 관료제에서는 핵심 운영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 운영층은 누구야? 전문가들이에요. 전문적 관료제에서 핵심 운영층은 전문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제 나오죠? 사업부제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중간관리층이에요. 중간관리층은 바로 본부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도크라시는 지원 참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지원 참모. 5가지 유형. 그럼 여기 에도크라시에 대한 민주법의 설명에서 그런 것은 1번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업무 분화 수준이 매우 높다. 수직적, 수평적 업무 분화 수준이 높다.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기계적 관료제. 아셨어요? 기계적 관료제의 특징이야. 2번 일반적으로 혁신이 필요한 오래된 조직에서 발견된다. 에도크라시와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신생 조직의 형태들이에요. 아셨어요? 일반적으로 혁신이 필요한 오래된 조직에서 발견되는 거. 기계적 관료제의 특징이겠지. 그치? 3번 5가지 구성 부분 가운데 지원 참모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에도크라시예요. 이게 바로 에도크라시. 네 번째 관리 에도크라시의 예로서 창의적인 광고회사를 들 수 있다는데 여러분들 이 에도크라시 유형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관리 에도크라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작업 에도크라시가 있어요. 2가지로 구분해서 관리 에도크라시하고 그 다음에 작업 에도크라시. 이 관리 에도크라시의 예로서는 잡지 출판사 이런 거. 잡지 출판사. 그 다음에 작업 에도크라시의 대표적인 예는 여기 나와 있는 광고회사. 그래서 이렇게 이건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지엽적인 내용이고 지문에 나왔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해두면 되는 거예요. 자, 10번에서 옳은 것은 정답이 3번입니다. 민주법의 조직유형. 자, 11번 인사행정의 손님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균형인사정책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표관리제가 바로 균형인사정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균형인사정책은 대표관리제의 단점, 즉 소유 집단에 대한 배려가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인사정책인 대표관리제는요,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또는 집단 이기주의를 또 초래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 지금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고 얼마 있다가 작년에 일이었어요. 앞으로 특성화고 출신들에 대한 구급공무원 특채를 더 정원을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막 정말 그 기사 내용에 대한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완전 역차별이다. 어? 지금도 특성화고 일정 부분 구분해갖고 선발하고 있는데 그쪽을 더 많이 뽑게 되면 다른 쪽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부문에 있어서는 그만큼 채용 규모가 줄어들게 되니까 역차별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균형 인사정책에 있어 대표관리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이 바로 역차별이 야기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행정의 전문성은 줘야 되는 거죠. 대표관리제는 행정의 전문성이 줘야 되는 겁니다. 행정의 전문성이 줘야 되는 것은 대표관리제는 채용의 1차 기준이 뭐예요? 출신 집단이야. 그리고 2차 기준이 실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전문성이 줘야 될 수 있다는 얘기죠. 2번 대표관리제는 정부관리제 인적 구성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서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역관제는 정당 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역관제가 정당 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역관제가 발전하죠. 역관제가 지향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념이 뭐예요? 민주성의 이념이거든요. 민주성의 이념이에요. 그래서 행정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곧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시 말해서 시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 4번 역관제는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보다 더 강화시킴으로써 정책 과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제가 금방 역관제는 민주성의 이념을 제고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역관제는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정치 지도자는 이제 대통령은 당선이 되고 나서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의 당원들을 공무원에 임명하죠. 그럼 대통령하고 이 주요 공무원들 대부분이 같은 정당의 출신들이잖아. 그럼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대통령이 의도한 바에 따라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주요 공무원들이 같은 정당에 속해 있는 정치 이념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이 보다 더 강화됨으로써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책 과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관제하에서는 이런 여건으로 해서 정책 집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 펴나오고 있는 정책 과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공식처럼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좀 여러분들 혼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신 이런 내용이 나올 때는 앞에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1번은 1번이다. 근데 11번 문제가 나왔어요. 1번을 딱 읽어보니까 확실히 틀렸죠? 역차별을 불러올 가능성을 낮춘다?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말고 빨리 1번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아셨어요? 막 다른 것까지 읽어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 어? 그렇잖아. 1번은 확실하게 틀렸단 말이야. 자, 11번. 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노조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노조 가입 대상이잖아요. 근데 6급 이하 공무원이지만 인사나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어? 인사, 보수에 관한 업무 또는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담당 공무원도.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전임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노조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무급 휴직 처리합니다. 오케이? 무급 휴직 처리한다. 노조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거쳐서 노조 전임자를 임명하게 된다. OX. 임용권자의 동의를 거쳐서. 맞습니다. 노조 설립 신고는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합니다. 노조 설립 신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하는데, 노조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조 전임자는. 노조 설립 신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합니다. 구분해 두셔야 돼. 그리고 노조 전임자는 무급 휴직 처리하는 것이다. 3번,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죠. 4번,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하고 연관해서 가장 혼동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 노조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거쳐서 노조 전임자를 임명하는데, 노조 설립 신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 설립 신고를 한다.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자, 13번. 예산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계획예산제도는 계획, 사업, 예산의 체계적인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계획과 사업, 예산. 여기서 핵심은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해서 중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장 핵심은 바로 프로그래밍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예산 결정이 상향식이다, 하향식이다? 하향식 결정입니다. 두 번째, 연기준 예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정부 사업과 예산의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예산제도다. 제로 베이스에서. 오케이? 그래서 연기준 예산이 제로 베이스 버제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 버드젝팅. 정부 사업과 예산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거죠. 근데 이 한계가 뭐냐? 연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경직성 경비가 거의 90%라는 얘기야. 근데 경직성 경비와 같은 경우는 연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의무교육을 위해서 지출하는 교육비, 방해비, 인건비, 기관 유지비, 그 다음에 복지 부분의 복지비 이런 것들은 경직성 경비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연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런 예산이 전체 예산의 90%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3번 목표 관리 예산제도인 MBO는 참여를 통해서 설정한 세부 사업의 목표를 예산 편성과 연계하는 제도다. 여러분들 이 MBO가 나오면 무조건 구성원의 참여예요. 참여. 응?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잖아. 개개인의 목표를. 오케이? 근데 이걸 예산제도로 도입한 거죠. 참여를 통해 설정한 세부 사업의 목표를 예산 편성과 연계시키는 제도. 4번 품목별 예산제도는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의 수준을 성과 지표에 표시하고 있다. 주어진 재원 수준에 달성한 산출물, 이거의 수준을 성과 지표에 표시한다. 이것은 신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신성과주의 예산이에요. 품목별 예산이 아니고. 4번. 자, 13번은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14번. 국가재정법이 규정되는 예산의 전용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거. 예산 전용. 1번. 각 중앙관세장이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단기별로 전용 내역을 감사원에 제출해야 된다. 단기가 아니라 분기별로. 1사분기, 2사분기 이런 식으로. 2번. 각 중앙관세장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전용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3번. 각 중앙관세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모개의 금액을 자체로 전용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세항 목. 전용은 국회 사전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4번. 각 중앙관세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각 관항, 세항의 금액을 전용한다. 여러분들 장관항 사이의 상호융통은 이용이라고 그랬어요. 세항, 목 사이의 상호융통이 바로 전용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4번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이용과 전용. 15번.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1번. 유연복장제는 유연근무제 한 범주로 볼 수 없다. 유연복장제는 어때요? 여름에 반바지 입고 출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 특히 그 와이셔츠 같은 거 입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편한 차림으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유연복장제에 관한 건데 이것 또한 유연근무제 한 형태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근데 이제 상관이 그렇게 하면 그 팀원이나 구성원들이 따라서 할 텐데 상관은 정장을 하고 나타나면 그 팀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분위기들도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년인가도 한번 나왔던데 서울시 공무원들 여름에 덥고 할 때 막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재작년이었던 모양이다. 한참 더웠을 때. 2번. 근무시간 관련 유연 근무제는 시간제 근무, 집약 근무, 재량 근무제 등이 있다. OX.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은 주로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의 제고에 춤을 두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이잖아요.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의 제고 이런 것보다는 가족에 대한 지원 제도겠죠.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남자들도 육아휴직 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도.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 네? 네. 출퇴근하지 않고. 남자들도 육아휴직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의 제고 거리가 멀지. 네?
그다음 4번. 선택적 복지제도에는 복지 서비스 혜택의 제공에서 기본 항목하고 자율 항목의 구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기본 항목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될 항목, 이게 기본 항목이고, 그 다음에 선택 항목, 이게 자율 항목에 관한 것이거든요. 자율 항목이 선택 항목이에요. 이건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여가활동, 또는 뭐 타가시설에 대한 사용,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자율 항목에 해당되는 선택 항목에 해당한다. 오케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현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본 항목이 있고 자율 항목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런 이제 기본 항목과 같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자율 항목은 본인들이 필요한 걸 선택해서 이제 이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정답은 4번이고 2번에서 근무시간 관련 유연 근무제라는 게 있죠? 시간제 근무제는 포함이 안 돼요. 아셨어요? 시간제 근무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시차 출퇴근제? 아니.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출퇴근 시간을 달리하는 거죠. 이게 시차 출퇴근제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근무시간 선택제. 근무시간 선택제. 하루에 이 범위 내에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4시간에서 12시간. 응? 여기서. 근데 주 5일 근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전만 근무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내일은 12시간 근무하고. 아셨어요? 이런 식으로 근무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번 지문에 나왔는 시간제 근무제하고는 다른 거잖아. 시간제 근무제하고는 이거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나왔는 세 번째 나왔는 집약 근무, 그 다음에 재량 근무. 이건 여기 다 같이 포함돼요, 이렇게. 응? 집약 근무, 재량 근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집약 근무는 그거 아닙니까? 하루에 10시간에 12시간 이렇게 근무해갖고 한 3.5일에서 4일 정도 근무해버리는 거야. 집약 근무. 그 다음 여기 보면 재량 근무라고 나와 있죠? 출퇴근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 40시간 근무로 인정해 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재량 근무제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시간제 근무. 이거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15번에서 옳은 것은 정답이 몇 번? 4번이라니까. 시간제 근무 관계없는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 표현하는 근무시간 선택제예요. 근무시간 선택제. 잠깐 쉬었다가 문제 또 풀어봅시다.